우리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다양한 산업의 발달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이 아마 우리 영상으로 만나는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문제 두 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그러면은 경종 때 실시되었던 시정 전시과의 한계점은 뭐가 있었나요? 인품을 고려한다라는 이렇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인품을 고려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들의 가문을 별개로 두지 않았다라는 거였죠. 네, 그러면 경종 때 시정 전시과가 이렇게 실시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는 개정 전시과 나왔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었나요? 경정 전시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전시과가 한 번만에 이렇게 됐던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렇게 조금씩 개정되면서 이렇게 조금씩 고쳐지면서 바뀌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인품을 고려했으면 또 산관에게도 옛날 그 관리였던 산관에게도 이렇게 토지를 제공했다라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 조창이 5도에만 존재했던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조창이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이 조세를 걷어서 보관하는 창고였습니다. 그럼 이 조세를 어느 길을 통해 가지고 운반했었는지도 기억나시나요? 조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조세를 조창에 보관을 하고 나서 조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개경으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개경으로 이렇게 세금을 가지고 왔는데 왜 이 조창은 5도에만 존재했었나요? 양계의 조세는 현지 경비로 조달했기 때문에 5도 양계가 있는데 거기서 양계는 군사적인 특수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현지의 경비로 조달했기 때문에 조창이 양계에는 존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는 고려 정부의 권농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려시대의 상업의 발달과 함께 나오는 화폐의 발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사진으로 동전들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보면은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죠. 여기 보면은 이 글씨들이 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한자가 다 다르게 적혀 있는데 거기서는 뭐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야 될 텐데, 이렇게 화폐가 고려시대에 이렇게 많은 화폐들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화폐들은 왜 등장을 했느냐? 우리가 돈을 어떨 때 사용을 하죠? 돈을 어디에 사용을 하나요? 물건을 사고 팔 때 그렇게 사용하죠. 제가 뭘 적으려고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아무튼 물건을 사고 팔고 그렇게 할 때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당시 고려의 상업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화폐가 등장하기도 했다. 그 이전에 이렇게 물물 교환에 그런 등가 교환을 하는 그런 경제를 많이 중심으로 생활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화폐를 만들어가지고 그 화폐를 중심으로 상업이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농업기술, 권농 정책을 펼쳤으니까 농업기술 부분을 먼저 보면은 국초부터 농민 생활의 안정과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농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게 결국 농사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건데 그냥 권농 정책랑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중농정책, 권농정책을 계속해서 실시를 했고요. 또 개간과 간척 사업을 장려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장려를 해가지고 개간지를 확대시켰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땅을 넓혀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간지를 확대시켰습니다. 우선 개간지에는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을 면제시켜줬어요. 왜냐면 농사를 지으면 어떤 걸 내야 하죠? 국가에게 조세를 낸다라고 했습니다. 조세. 그러면 조세를 왜 냈나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개간하고 간척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조세를 내야 했던 거죠? 토지 국유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대 국가의 왕토사상과 비슷한 의미다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왕토사상, 그러니까 결국 모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 농사를 짓고 있는 이 땅이 결국 다 국가의 땅이기 때문에 국가의 땅인데 우리는 그거를 지금 빌려가지고 인정받아가지고 공인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다시 세금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위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농번기에 이 사람들이 자벽에 동원을 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번기에 농사를 한창 많이 지어야 할 그때 자벽으로 동원한다고 이렇게 노동력을 빼가면은 농사에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농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국가에서 농번기에는 자벽 동원을 금지시켰고요. 또 자연재해로 재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줬습니다. 이게 기준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정확한 기준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어느 정도 몇 푼 이상이면은 뭐 조금 얼마 감면해주는 거고 또 아예 몇 푼 이상이면 아예 면제시켜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무튼 결국 이 사람들에게 권농을 시키기 위해서 농사 짓는 것들을 권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금을 감면시켜주고 면제시켜주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네, 그리고 농업 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소규모의 저수지가 증가했고 우경이 발달을 했습니다. 이 우경은 우리 고대 국가 때부터 이미 나왔었죠. 그렇게 나왔었던 우경의 발달로 뭐 그 DT 다리 같은 것들에서 대중화되었고 시비법이 발달했습니다. 이렇게 농업 기술들이 계속 발전을 해가지고 농업 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휴경지의 감소로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렇게 조금 농사를 짓고 나면은 그 땅이 쉴 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좀 쉬게 놔두는 그런 휴경지가 있었는데 이제 시비법의 발달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휴경지가 감소해가지고 그만큼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놀고 있는, 쉬고 있는 그런 토지가 줄면은 놀고 있는 토지가 줄면은 당연히 거기에서 일하는 토지가 늘어난다는 의미고 일하는 토지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는 것이죠.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밭농사에서는 2년 3작의 돌려짓기를 보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점점 이 농사가 그냥 농사 대충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막 지을 때보다 이제 무슨 조금 더 발달을 해가지고 조금 더 발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농업 기술력이 발달을 했고 이제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고려 말에 일부 지역에는 모내기법이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이때 모내기법이 보급이 되긴 했는데 이게 대중화가 되지 않았고 이때는 그냥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만 이렇게 모내기법이 보급이 돼가지고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나라에서 이렇게 농경책 같은 거, 농상지교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게 농상지교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원나라의 그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그 농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 적혀있는 이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접목을 시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목화 재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목화 재배의 시작으로 우리나라 의복 원료에 큰 변혁이 일어나게 됐죠. 목화를 이렇게 재배해가지고 이제 이제 이거 해가지고 좀 더 따뜻한 두툼한 그런 천을 만들 수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의복 원료에 큰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우선 이거는 목화씨 하면 여러분들이 그 문익점 이야기를 잘 알 것 같은데 그 설화 거기에 보면은 그게 적혀 있잖아요. 문익점이 그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목화씨를 반출하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런 펜뚜껑 같은 거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목화씨를 넣어서 담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다. 네,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그 조금 정확하지 않은 기록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왜냐면 이 당시에 원나라에서 목화씨가 반출 금지 품목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화약이랑 화약 같은 것들이 나가지 못하는 거였지 이 목화씨는 반출 금지 품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익점이 이렇게 원나라에 가가지고 이걸 몰래 이렇게 훔쳐온 게 아니라 그냥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문익점이 이렇게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들여왔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그의 장인인 정천익이 재배를 했어요. 이렇게 목화씨를 이렇게 열심히 재배를 해가지고 그 재배에 성공을 해서 결국 이렇게 백성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는 보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평민의 의복 재료가 그냥 일반 마포에서 무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보다는 겨울에 조금 더 두껍고 따뜻한 그런 옷들을 입을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공업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수공업은 주로 관청 수공업과 소수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적어놨듯이 이 소는 뭐죠? 고려의 특수행정구역으로 향부곡소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향부곡소 나눌 때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향부곡은 뭐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했었나요? 농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했었고, 이 사람들은 수공업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제가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여러분들이 기억 못한 어쩔 수 없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관청 수공업과 소수공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고려의 수공업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럼 관청 수공업을 보면은 공장을 이렇게 수공업자들이 모이는 그 공장의 중앙이나 지방 관청에 소속을 시켜가지고 왕실 혹은 이 관청에서 사용할 만한 그런 물품이나 무기들을 생산하도록 하는 그게 관청 수공업이었고요. 또 소수공업은 금, 은, 종이, 저 소를 잘못 적은 거. 네, 아무튼 금, 은, 종이, 먹 등을 생산해가지고 곡물로 납부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향수국소의 특징이 뭐였나요? 그 사람들은 평민이지만 일반 백성, 일반민, 지금 백정이랑 좀 달랐죠. 그 일반 민이었는데, 평민이었는데, 이게 천민 취급을 받는, 제가 뭔 말을 하려고 했는지 자꾸 헷갈리는데, 아무튼 천민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더 많이 뜯겼다, 더 많이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소에 있는 이 사람들은 수공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산을 해서 곡물로 납부하는 중앙에 곡물로 납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초기에는 이렇게 관청과 소수공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후기에는 사원수공업과 민간수공업이 발달했습니다. 자, 우선 사원수공업을 보면은 고품질의 배 그리고 모시 등의 직물과 콧말을 잘못 찍었네? 네, 이런 직물과 소금, 술, 기와 등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수공업은 그냥 소위 말하는 간의 수공업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 여기서는 삼백, 모시, 명주 등의 직물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고요.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곡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놋그릇이나 도자기 등의 다양한 물품을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민간 수공업과 이런 수공업 제품들, 수공예품들, 아무튼 여기서 만든 이것들을 많이 다양한 물품들을 생산했습니다. 그러면 상업에 대해서 보면은 우선 건국 초부터 고려는 이렇게 국가에서 상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했어요. 물론 처음에 계속해서 농경 같은 것들, 농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그런 권농 정책들을 많이 펼쳤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상업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시전을 상인들에게, 시전이라고 하는 시장을 상인들에게 대여를 해줬고요. 또 막 뭐 여기에서 귀족들의 생활품이나 아니면 관수품 같은 것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전을 만들어서 시전에 상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막 뭐 물건 팔고 하는 것들을 상행위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상행위를 감독하기 위해 경시서를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시전에서의 상행위를 감독하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는 경시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경과 서경, 동경과 같은 이런 대도시에는 관영상점을 설치를 했어요. 여기에서는 서적이나 책이나 약, 술, 차 등을 판매를 했고 또 도시 거주민이 일용품, 자기들이 사용할 때 필요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용품을 구매 가능한 비정기 시장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에도 이렇게 대도시에도 이런 시장 같은 것도 열렸는데 그 이유가 아니라 이렇게
네, 이렇게 열리고 중앙에서도 열리고 여기 옆에 지방에서도 시장이 열려가지고 농민과 수공업자들이 물품을 이렇게 교역을 하는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행상들도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상행위를 이런 활동을 했는데 이것도 결국 상행위이면서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팔고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상행위라고 하니까 이렇게 행상이 들어와서 활동을 했습니다. 또 사원도 곡물과 수공업품 등을 판매해가지고 상업활동에 참여를 했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후기에 사원 수공업이 유행이 아니라 이렇게 크게 흥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게 이렇게 상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수공예품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걸 판매까지 이어져서 상업활동에 사원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기를 보면, 고려 후기의 상황을 보면은 우선 상업이 발달을 해서 시장의 규모가 확대가 됐어요. 그냥 처음에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물론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그 상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장려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정책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렇게 후기로 갈수록 점점 상업이 발달해가지고, 상업이 발달하니까 그 상업,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인 시장의 규모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시장의 규모가 확대가 되었고, 또 조인로를 따라가지고 곡물과 생선, 도자기, 소금 등을 이렇게 교역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이외에도 이제 후기로 갈수록 육상 교역로가 증가를 해가지고 여관이 발달했어요. 이게 결국 이 사람들이 머무는 그런 여관이 상업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후기에 상업이 발달함으로써 뭐 조인로를 따라가지고 우선 시장이 확대가 되고 조인로를 따라가지고 여러 개의 그런 교역이 많이 다양하게 일어나게 되고 또 육상 교역로도 증가해가지고 상업의 중심지 여관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상행위를 통해 가지고 부를 축적해서 관리가 되는 그런 상인이나 수공업자들이 등장을 했죠. 자기들의 물건 같은 것들을 많이 팔아서 그렇게 부를 축적하는 상인과 또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만든 것들을 이렇게 판매해가지고 부를 축적한 수공업자들이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관리가 되는 경우도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기 위해서 소금 전매제를 실시했어요. 이거는 결국 국가가 이 소금이라고 하는 이것의 생산과 유통을 장악해가지고 재정을 확보하는 그런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소금 전매제를 실시한 이유는 이렇게 국가의 재정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실시를 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요. 또 상업활동이 활발해져서 다양한 화폐가 주조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그 많은 동전들이 봤었죠? 그렇게 다양한 화폐가 주조되었습니다. 우선 성종 때 건원 중보가 만들어졌고 또 숙종 때 사만통보 그리고 해동통보, 팔부 등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가치와 실제적 가치의 차이가 있었어요. 이 동전에는 이 동전이 가지는 경제적인 가치, 우리가 이렇게 물물 교환할 때 그 경제적인 가치와 실제 이 동전만 봤을 때 이 실제적 가치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고 또 정부와 귀족 간의 이권 다툼, 이 돈 같은 것들, 돈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런 화폐 같은 것들에 대한 정부와 귀족 간의 이권 다툼이 있었고 자급자족의 경제 구조로 결국 처음에는 널리 유통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때는 거의 그냥 뭐 자급자족으로 자기들이 한 걸로 자기들이 먹고 상행위가 그렇게 막 발전하기 전이었어요. 막 이렇게 후기만큼 발전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널리 유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반적인 거래는 주로 곡식이나 상배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자, 그럼 화폐 정책을 보면은 건원때가 아니라 성종 때 건원중보, 철로만들이랑 건원중보와 동전을 주조를 했습니다. 화폐를 발행해가지고 화폐의 발행을 통해서 국가의 이익을 확보하고 또 실질 재화를 비축하기 위해서 이런 화폐 정책을 펼친 거죠. 네, 국가의 이익 확보와 실질 재화 비축을 위해서 이렇게 화폐 정책을 펼쳤습니다. 근데 이게 목종 때 후퇴를 하게 돼요. 이렇게 성종 때 건원중보를 만들어서 이렇게 화폐 정책을 펼쳤는데 이게 목종 때 조금 후퇴가 되어서 다점, 주점, 식당 등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숙종 때 돼가지고 의천의 권위로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이 화폐 정책이.
네, 화폐 정책이 제기가 되었는데 이걸 보면은 유통 과정을 통한 불축적을 방지하고 또 좋은 부담, 그러니까 조세를 운반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런 좋은 부담의 경감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다시 화폐 정책을 실시해 주십시오라고 이런 건의를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유통 과정, 그냥 이걸 물건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오다 보면은 그 중간에 떼먹는 사람들이 발생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유통 과정을 통해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부당한 부를 축적하는 경우들을 방지하고 또 조은을 부담하는데 이게 이 엄청나게 많은 방대한 양의 곡식들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배를 띄워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그 부담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은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의천이 건의를 해가지고 다시 숙종 때 화폐 정책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아주 후기쯤에 가가지고 공양왕 때 저하를 발행했습니다. 이건 1392년에 최초의 집회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은동의 유출 그리고 농민의 교환 경제 발달로 저가치 화폐의 필요성이 대두했기 때문에 이러한 최초의 집회를 만들게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 이렇게 동전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은동의 유출이 은과 동 막 그런 것들로 만드니까 그거의 유출도 어느 정도 막을 필요가 있는 거고 또 농민들의 이제 교환 경제 같은 것들이 발달을 해가지고 저가치 화폐, 조금 낮은 가치의 화폐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그냥 종이로 만든 그런 지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고려 후기로 갈수록 고려시대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고려시대의 상업의 발달은 국가의 적극적인 자세, 적극적인 도움, 적극적인 장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네, 그래서 불교도 이런 상업 같은 것들에 사원이 함께 했기 때문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고 사원 경제의 활성화도 함께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개경, 서경, 동경 등 이런 대도시에 관영상정을 개설을 하고 또 이거를 감독하고 그렇게 하는 경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또 장시 9년에서 열린 이 시장인 장시는 전주층의 인여 생산물 감매로 인해서 판매에 있어서 부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우리 이렇게 형성평가 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이 굉장히 약간 짧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저만 신경이 쓰이겠죠.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 고려시대에 펼친 권농정책은 어떤 게 있었나요? 개강과 관척을 장려했고 또 우경과 시비법의 발달 등이 있었죠. 이 이외에도 뭐 나중에 모내기법이 후기에 조금 이렇게 남부 일부 지방에 이렇게 되기도 했고요. 여기 개강과 관척을 장려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어떻게 장려했나요? 이 사람들에게 그 세금 일부를 면제해주는 세금 감면 혹은 면제 이런 게 있었잖아요. 면제. 그리고 당장 여기서 곡식을 농사를 짓는다면은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세금이었겠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땅을 넓혀가지고 농사를 더 지으면은 그만큼 또 더 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감면과 면제를 해주었고요. 또 우경이 발달했고 또 이렇게 비료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뭐 시비법이 발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상인들의 상행위를 감독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은 뭐였나요? 경시서였습니다. 대도시에도 있었고 그냥 일반 구현에도 이렇게 지방에 굉장히 많은 이런 시장 같은 것들이 전시 이런 것들이 시장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러한 상행위를 감독하기 위해서 경시서를 설치했었죠. 네, 경시서를 설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까지 이렇게 해서 고려의 상업인가요? 네, 그 부분까지 다 했고 다음 시간은 이제 고려와 여러 나라의 교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부분은 그 예전에 외교 정책 할 때 나왔던 부분들과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배웠던 내용을 뭔가 다시 배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조금 어느 정도 다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뭐 여러분들이 잘 들었고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 나라의 교류를 배우겠습니다.